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정말 더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으로 대피를 해야 돼요. 누적 수익률이 한 33% 정도 되는데 한 2억 8천 벌었나? 3억 정도 벌었나? 뭐. 오늘 주제는 바로 포트폴리오 투자 편입니다. 자, 지금 시대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금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너무 많이 풀어서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린 상황이잖아요. 그럼 돈의 화폐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무서운 게요. 2020년 이전까지 발행된 총 화폐 양보다 2020년 3월부터 코로나 때부터 찍어낸 화폐의 양이 더 많아요. 더 많다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생겨서 지금까지 찍었던 화폐 양보다 최근에 3월 이후부터 찍은 화폐 양이 더 많아요. 수십 수백 년보다 더 많다고요? 네, 물론 이제 이 화폐 가치라는 게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뭐 페드 밸런스 시트라고 해가지고 페드가 미국 중앙은행 페드라고 하죠. 페드가 찍은 이 자산의 양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최근에 이렇게 됩니다. 그냥 하늘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그냥 돈을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 퍼붓는 거지. 네, 돈을 그냥 이렇게 퍼붓고 있는 거고. 원래는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면 일반적으로 금리를 낮춰요. 금리를 낮추는 식으로 이제 경제 위기를 스무스하게 가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가 더 쉬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뭐 돈도 더 많이 쓰고 개인들도 돈을 아무래도 더 많이 쓰고 이러면서 원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금리를 2.5%밖에 못 낮췄어요. 미국 기준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전부 다 미국 기준인데 미국 기준으로 금리를 2.5%밖에 못 낮추니까 이게 원래는 보통 경제 위기 나면 5% 이상씩 낮췄거든요. 그래 효과가 없는 거야. 2.5% 낮춰도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보니까 금리를 이걸 뭐 양적 완화라고도 하는데 양적 완화가 뭐 어렵게 말하면 끝도 없겠지만 채권 금리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양적 완화라는 걸 또 해가지고 뭐 돈을 더 뿌려. 어쨌든 돈을 더 뿌리는 거고 양적 완화로 안 끝나서 이걸로 해도 시장이 진정이 안 되니까 중앙은행이 결국 하게 되는 게 이제 중앙은행과 정부가 함께 하게 하는 게 재정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사람들한테 그냥 돈 주는 거예요. 재정 정책이 사실 그거거든요. 그냥 돈 주는 거야. 어떻게 보시면 우리나라 치면 뭐 재난지원금 같은 거. 재난지원금 주는 거죠. 소상공인들한테도 그냥 주고 기업들한테도 돈 주고 그냥 빌려주고 돈도 담보도 되게 없는데 그냥 막 빌려줘. 돈도. 이런 식으로 돈을 막 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정말 더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돈을 이렇게 더 뿌리는데 현금이 과연 괜찮을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럼 이런 위험한 시기에 현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우린 도대체 어떻게 투자해야 돼?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저는 기승전 뭐 어떻게 보면 올웨더 포트폴리오 혹은 올웨더가 뭐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주식 인덱스 펀드를 사시는 게 저는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돈을 만들어내는 자산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으로 대피를 해야 돼요. 현금만 그냥 갖고 있기에는 지금 시대는 너무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저는 뭐 인덱스 펀드거나 아니면 올웨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주식과 채권과 원자재 뭐 금 같은 거를 골고루 사는 올웨더로 대피를 하시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올해도 포트폴리오로 손해 본 적은?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달별로는 손해 본 적은 있고요. 제가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시작한 건 2018년도 12월이거든요. 달별로는 손해 본 적이 있는데 2개월 이상 손해 본 적도 사실은 별로 없고 연별로는 항상 수익이었어요. 지금까지 올웨더 포트폴리오 수익률 또한 누적 수익률이 한 33% 정도 되는데 이 수익률이 사실은 제가 증액을 계속 했어요. 사실 자금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6억 정도를 선발대로 보내보고 6억이 잘 되니까 한 2019년 4월에 2억 정도 증액을 했고 그 이후에도 어쨌든 돈을 계속 벌어가지고 한 2억 8천 벌었나? 3억 정도 벌었나? 뭐 그 정도 벌었어요. 그러니까 번 금액만 보면 올해도 포트폴리오를 본인 자산 한 10억 정도 굴리신다는 12억 정도? 11억 얼마 정도 넣고 있고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 듣고 아까 말한 딱 그런 쪽에 주식과 채권과 그쪽에 한 장만 그렇게 분산해서 넣어볼까 고민 중이에요. 네, 한번 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게 약간 저한테 달러 계좌 같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원화에 노출돼 있으니까 달러 계좌가 필요한데 달러를 주식을 넣긴 너무 후달리니까 좀 안전하게 넣고 싶고 그러니까 나는 올레더 스타일로 이렇게 나눠서
그냥 달러 계좌고, 그리고 그 손해를 본 적이 연 단위로는 사실 지금 이제 없는데, 저는 이제 결국 과거를 보게 되니까 그 저 같은 경우 이제 1926년부터 이제 그 데이터를 구해봐가지고 2020년까지 했을 때 이익이 얼마나 났고 손해가 얼마나 나는지를 살펴를 봤는데 가장 힘들었던 구간이 존재하긴 합니다. 1929년부터 1931년 정도까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대공황 때거든요. 시장 자체가 무너진. 네, 시장 자체가 무너졌고 사실 이제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식이 무너졌는데 미국 정부랑 중앙은행이 뭘 해야 될지 몰랐어 그때는. 그래서 그냥 금리를 내리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막 구경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감을 못 잡았어요. 그때는 주식이 무너지는데 채권도 그냥 막 금리도 인상도 하고 채권 가격도 막 같이 무너졌고, 그럼 원래는 그때는 금값이나 원자재가 올라야 되는데 특히 금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금 본위제라고 해서 네. 옛날에는 이제 달러를 일정량의 금으로 교환해주는 그런 그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제도도 막 실시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미국에서 금의 사유 소유를 또 금지했어. 미국에서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20년대 그 말부터 30년대 초까지가 좀 특이했지만 어쨌든 힘들었었던 구간이고, 그때 제가 손해율을 계산해 보니까 고점 대비 한 30%에서 한 40%까지는 하락하더라고요. 진짜 힘든 구간이 있었는데, 다만 제가 늘 저는 상대적으로 위안을 받는데 그때 미국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 고점 대비 90% 하락합니다. 그래서 늘 상대적인 게 중요해요. 이 포트폴리오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변동성이 적어요. 그래서 주식이 90% 떨어질 때는 한 40%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주식이 90% 올라도 한 20, 30% 오르겠죠. 그 남들이 잘 나갈 때는 조금 덜 나가고, 그렇죠. 남들이 망할 때는 좀 상대적으로 잘 나가고, 그래서 중간만 가자는 펀드인데 중간만 장기간으로 가고 났더니 알고 보니까 수익을 많이 버는 거죠. 그런 좀 컨셉이고, 뭐 1920년대 얘기가 너무 옛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2008년도 때가 가장 힘들었는데, 2008년도 때 미국 주식이 한 50% 가까이 박살났을 때 올레도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손해. 네, 그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위기에 강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간으로 유지를 하려면 가장 힘들었을 때 좀 괜찮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미혼이지만, 그러니까 그 결혼 상대자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갑자기 좀 어이없을 수는 있겠지만, 결혼 상대자나 아니면 내 공동 창업자, 내 파트너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게 최악의 상황에서 이 사람과 내가 괜찮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삶이 늘 행복한 일들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늘 발생하는데 그때 괜찮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결혼 아직 안 했지만 혹시나 제가 이제 결혼을 한다면 그런 사람 찾아서 할 것 같고. 공개 공원 시간이니까. 아니, 그 제가 공동 창업자들을 구할 때도 가장 중요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랑 힘든 시간들이 계속 있을 텐데 이 사람이랑 힘든 시간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가 되게 중요하고, 그거랑 비슷하게 내가 가장 힘든 순간, 투자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순간이 우리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이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네,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게 괜히 워렌 버핏의 투자 제일 원칙이 그거라고 하잖아요. 괜히 그런 게 아니고,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지는 손해가 나보면 바로 와닿아요. 그래서 손해가 나고 소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이미 외양간을 잃지 않게 이렇게 다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기본 투자 철학입니다. 저는 공감이 갑니다. 저는 이제 사실 전 주식 투자를 조금 이제 개인 투자자 치고는 조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섹터는 좀 나눠서 제가 한 7, 8개 정도 섹터 제가 나눠서 투자를 하는데, 그냥 그것보다 좀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자, 그럼 이 질문을 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올해 하반기 2020년 지금 9월이죠. 하반기 주가 지수, 주가 지수 전망. 네, 전망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전망 지금 한마디 중요하지 않은 투자법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예측을 한다면 딱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전망에서 최악이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요. 저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정말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어떤 전망, 어떤 감, 그런 거에 대한 느낌이 일단 최악이고, 그거를 일단 대전제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투자 구루가 나와서 전망 이야기하는 거 봤는데, 그 사람이 30년 동안 투자를 해온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테러블 마켓 타이머래.
테러블 마켓 타이머. 무슨 얘기냐면 나는 시장 타이밍을 진짜 모르는 사람이다. 투자의 대가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그걸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저는 전망을 즐겨하지 않지만 저보고 만약에 이 주가를 전망하라고 하면 저는 아까 레이 달료 이분들이 하는 거에 가장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구멍이 난 금액이 한 5조 달러 이 정도 돼요. 4조 달러, 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2020년 기준입니다. 이 4조 달러, 5조 달러의 구멍을, 이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그 미국이 막 뭐 무슨 뭐 경기 부양책을 뭐 의회에 뭐 했느니, 그게 뭐 부결됐느니 가결됐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돈을 정말 막 퍼붓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0년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는 시점은 제가 보통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것도 제가 요즘 좋아하는 월스트리트의 투자 구루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게 2021년 중반 혹은 2021년 말까지인데, 1년 정도까지가 앞으로 우리가 버텨야 되는데,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돈에 비해서 구멍의 크기가 너무 커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구멍이 더 크다는 얘기고요. 그럼 경기 부양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3월과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21년 말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는 그런 상황을 또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저는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일들은,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류가 이겨낼 거라는 거에 의심이 없기 때문에 하락에 절대 베팅하지 않을 거고, 저는 자산에 골고루 나눠서 투자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예측을 굉장히 못하는 네. 대표님의 테러블 예측. 타이머. 네. 저는 코스피 1400까지 떨어졌죠. 거기까지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네네,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 다 이유가 그게 있겠지만, 뭐 1400 정도 하면 또 이게 어떤 저지선, 심리적인 어떤 그 저항선이 돼서. 그때는 코로나를 우리가 처음 겪은 거고, 지금 우리가 또 모르는 재료는 아니잖아요. 네.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게 피해 액수가 모르는 거, 피해 규모가 모르는 거와는 다르게 피해 규모도 되게 명확하고, 피해액이나 어떤 그 섹터들의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리스크에 대해서 사람이 안다라고 생각하면 이 리스크를 상대적으로는 모르는 리스크에 비해서는 조금은 덜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가장 뭘 걱정했냐면, 도대체 이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무너질까? 리먼 브라더스 같은 회사들이 파산했지만 그 외에 혹시나 뭐 골드만삭스도, 혹시 JP 모건도, 뭐 혹시 다른 투자은행도 파산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근데 그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그런 걱정들이 되게 많았고, 하지만 이제 2020년대, 2021년도에는 지금의 코로나의 피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알고 있고, 어느 섹터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아니까 조금 이걸 덜 무서워하고, 그런 감정이 좀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감정 얘기하셔서 그런데 이 투자의 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심리를 알아야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투자 관련돼서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에요. 아, 알아요. 그 네. 흰색 책. 네네. 네. 그 되게 두꺼운 책인데, 이게 행동 심리학, 행동 경제학 이쪽의 대가인 다니엘 카너만 교수님이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공감이 돼서, 이게 뭐냐면 이 책에 나오는 게, 투자가 이제 심리의 게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책에서도 보면 사람들의 그 사고의 시스템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두 개가, 하나는 시스템 1이라고 하는데, 시스템 1은 이제 수렵 채집 시대에 살기에 최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위험한 게 바로 확 생기면 바로 피하고, 뭐 자동차 오면 우리 바로 피하잖아요. 뭐 그런 게 이제 시스템 1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제 시스템 1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이제 동물들과는 다르게 사람은 시스템 2가 존재하는데, 그 시스템 2라는 거는 좀 가만히 앉아가지고 차분히 집중을 해서 생각하면 아주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그런 걸 이제 시스템 2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투자랑 연관시킬 수밖에 없는 게, 수많은 투자자들은 시스템 1에 기반해서 투자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오르면 그냥 무조건 즐겁고, 가격이 하락하면 너무 무섭고 공포에 질리고, 사람들이 누가 주식 투자할 때 하락 생각하면서 투자합니까? 그런 거 안 하고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매수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사실은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내가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를 다양하게 내가 시스템 2를 이용해서 가만히 앉아서
집중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를 대처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버튼을 누르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가 심리 게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그냥 이런 심리에 그냥 다 휘둘립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그냥 하루에 무슨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와서 댓글 달아요. 채권 폭락 중이다. 며칠 전에 또 금이 떨어진 적이 있네? 금이 떨어지면 또 제 유튜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금 폭락 중이다. 그냥 하루하루의 계좌를 그냥 무조건 보면서 일일비. 일일비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뭐 애플 테슬라도 뭐 떨어지면서 막 기술주 이제 폭락 시작이냐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미 이만큼 올랐는데. 네, 이미 이만큼 올랐는데. 요만큼 떨어진 건데 사실.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렇게 심리에 취약한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상당히 과신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예를 들면 일반인들한테 당신들 운전 실력이 얼만큼 되십니까? 그러면 설문조사를 하면 80%에서 90%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는 평균보다 이상의 운전 실력을 갖췄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뭡니까? 한 절반 이상은 거짓말 하는 거지. 어떻게 이게 평균이야? 평균 누구야 그러면? 네, 도대체 평균이고요. 이게 투자에서도 똑같아요. 투자하는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해도 다 평균 이상이래. 그럼 도대체 평균 이상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내가 평균 이하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늘 우리가 조심하고 투자를 해야지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할 때 2018년? 뭐 그 정도부터는 매매를 할 때 MTS, HTS를 매매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뭘로 매매해? 다 프로그램 짜서 매매합니다. 저 원래 트레이딩도 많이 했었고 그걸 가격을 안 보고 매매를 해요. 제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꾸 호가를 보면 자꾸 내가 이 호가에 사야지 저 호가에 사야지 자꾸 이게 끌려다녀가지고 원래 제가 목표한 그 매수를 못하거나 매도를 목표한 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가 원래 이제 개발자기도 하고 제가 한때 시스템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거 할 때는 그냥 프로그램 만들어서 오늘 이 종목 팔아야 된다 그러면 프로그램 돌려서 그냥 계속 1호가에만 팔았어요. 1호가에 사거나 그렇게만 했었었고 올해도 할 때도 그냥 똑같아요. 무조건 비율 정해놓고 그냥 그 순간에 바로 다 체결을 다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주식창 어떻게 보면 매일 보는 것이 아니라 몇 달에 한 번씩 그냥 점검만 한다고. 네, 한 달에 뭐 저는 한 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이거는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개별 종목은 내가 어떤 리스크가 있으면 좀 뭐 조절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저는 투자할 때는 특히 이런 그 자산들 전체 시장에 투자할 때는 사실 하루하루는 그냥 미쳐 날뛰거든요. 요즘 특히나 요즘 같을 때는 하루하루에 그냥 미쳐 날뛰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봐가지고 뭐가 떨어지냐는 거죠. 제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분 단위로도 봤거든요. 분 단위로 가격을 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격이 움직이면 매일 제가 앉아서 보겠습니다. 내가 본다고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그럼 왜 보냐는 거예요, 제 말은. 볼 필요가 없어. 내가 차라리 만약에 개별 종목을 하시면 가격을 보지 마시고 재무제표나 기업 보고서 이런 걸 한 번 더 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 기업이 3년 뒤, 5년 뒤 정말 괜찮을 것인지 어떻게 될지를 봐야지 가격을 왜 보냐는 거예요. 시가창을 보고 있어. 다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격을 진짜 안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좌 뭐 공개할 때도 월별로만 딱 공개를 했어요. 제 그 철학이 그거니까. 일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일별이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또 심리 이론이랑도 연결이 되는 게 전망 이론이라고 노벨상을 받은 이론이 있습니다. 그 전망 이론을 보면 주가가 1만큼 올랐을 때 얻는 사람들의 기쁨과 주가가 1만큼 떨어졌을 때 얻는 손해가 일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손해 훨씬 크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실험에서 노벨상 받은 게 이 차이가 얼만큼 되는지를 밝힌 건데 3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주가가 1 하락한 거는 주가가 3 상승해야 그 비중이 똑같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한 달 동안에 만약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사실 아무 일 없었던 거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내 멘탈은 박살이 나 있습니다. 야, 이게 되게 좋은 포인트다. 이런 그 전망 이론이라는 이 이론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거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알아야지. 저는 정말 취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냥 너무 취약한 인간이고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를 하는 심정, 제가 일별로 계좌를 안 보는 거는 마치 그 제가 세이렌에 비유를 하거든요. 세이렌이라고 예전에 그 그리스 신화인가? 이게 무슨 신화인지는 잘 몰라요. 제가
문돌이가 아니라서 무슨 신화인지는 모르는데 옛날에 보면은 그 선원들이 그 그리스인가 어디서 이렇게 배 타고 건너가는데 어디서 막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럼 그 선원들이 그 소리에 따라서 바다로 들어가서 다 빠져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 세이렌의 유혹에서 견디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선원들이 묶었어요. 자기 몸을 이거 도치라 그러나? 이 마스트 배에 보면 이렇게 큰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내 몸을 묶은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이 배를 이제 지나갔다. 이 세이렌이 있는 곳을 배가 무사히 지나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투자자들도 어떤 안정장치가 내가 취약하고 계좌를 보고 싶은 나의 욕구는 세이렌의 소리와 같기 때문에 그런 욕구에서 벗어나서 좀 나를 이제 나만의 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정장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MTS 지워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래야지 가격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누구보다도 제가 전업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 카카오에서 나오고 나서 전업 투자를 했었거든요. 전업 투자하면 가격 매일 볼 수 있어요. 매 분을 봐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 행동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가격을 안 볼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저처럼 가격을 안 보는 게 버릇이 되면 이게 한 60일 정도 되면 사람이 버릇이 생기거든요. 60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격을 좀 안 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제발 이제 이런 그 책들 심리학에 관한 책들을 조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투자를 하는 대상이 어쨌든 사람인 거니까 이 사람이 인간의 욕심이라든가 욕망의 그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어쨌든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 욕망인가 마음에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